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존재 물음이 모든 학문들 중에서, 모든 연구들 중에서, 모든 물음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며 구체적인 물음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모든 학문마다 그 사상 영역이 있고 이것을 지탱해주는 근본 개념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문들이 이제 그 기본 개념들을, 기초를 새롭게 다지려고 한다고 하이데거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왜 기존의 사상 영역들과 자신의 학문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위협을 받게 되는지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페이지는 16쪽입니다. 16쪽 마지막 문단이네요. 가장 엄밀하고 가장 확고하게 짜여진 것처럼 과학도, 즉 수학도 정초 위기에 빠져 있다. 형식주의와 직관주의 사이의 싸움은 이 과학의 대상이어야 할 것에 이르는 1차적 접근 양식의 획득과 확보를 둘러싼 것이다.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은 자연 자체의 고유한 연관을 즉자적으로 존립하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의도에 생겨난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자연 자체에 접근하는 조건의 이론에서 모든 상대성을 규정해서 운동 법칙의 불변성을 보존하고자 하며,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사상 영역의 구조에 대한 물음, 즉 물질의 문제에 당면한다. 생물학에서도 이런 의도가 자라나고 있다. 그것은 기계론과 생기론이 유기체와 생명에 관해서 제시한 규정의 배후를 되묻고, 그렇게 해서 생명체 자체의 존재 양식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이다. 역사학적 정신과학에서는 전승과 그 표현 및 전통을 꿰뚫고 역사적 실제성 자체에 육박하려는 충동이 강해졌다. 그리하여 문헌사는 문제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은 믿음 자체의 의미에 입각해서 예수되고 그 범위 안에 머무는 신에 대한 인간 존재에 보다 근원적 해석을 시도한다. 신학은 서서히 루터의 통찰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찰에 의하면 신학의 교의 조직이 의거하는 기초는 1차적으로 신앙적 물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기초의 개념성도 신학적 문제성에 대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성을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쭉 한 단락을 다 읽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이 단락의 강조점과 중요점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하이데거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하이데거는 모든 학문들이 다시 새롭게 토대를 쌓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토대를 쌓으려고 할까요? 당연하겠죠.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것, 이 사상 영역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된다고 생각했던 불변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하며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판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수학도, 물리학도, 생물학과 역사학, 하다못해 신학에 이르러서까지 이제 모든 학문들이 자신의 학문 영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학은 이 형식과 직관 이야기했을 때 형식에 비추어서 어떤 공식과 원리에 비추어 모든 걸 다 설명했는데 이 세계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삶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형식과 기호를 통하여 다 짜 맞추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자연과학에서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옛날에는 다 고정되고 3차원적인 세계에 의해서 불변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등이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이 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확고하게 고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하이젠베르크 같은 학자에 의해서는 확정할 수 있는 건 없고 불확정한 것들, 확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자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들을 통해서 더 이상 자연의 어떤 그런 불변적인 법칙을, 공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공리가 아니라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그 나비 효과도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0번, 수억 번에 이르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언가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역사를 흐르는 그런 고정된 흐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헤겔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역사란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이념이나 이상과 진리에 부합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사들로 봐야 될 것이고, 생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연 생물들이 진화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이미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 그 자체 스스로가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신의 어떤 그런 불변적인 진리와 인식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었나 라고 보니, 루터는 우리가 믿고 신의 뜻이라고 따랐던 것이 알고 보니 저 사제들의 농간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신의 말씀이고, 이것이 신의 뜻이고, 이것이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신학에 대해서 무엇인지 새롭게 정초하기 시작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 개념들이란 과학의 모든 주제적 대상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상 영역을 선행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또 모든 실증적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규정들이다. 따라서 이 기본 개념들이 진정한 증시와 정초를 갖게 되려면 사상 영역 자체를 그 개념에 상응해서 선행적으로 철저히 연구해야만 한다. 우리는 기본 개념을 통해서 그 하나의 사상 영역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하나의 사상 영역은 그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사상 영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이해되고 연구되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상 영역이 어느 것이나 존재자 자체의 구역에서 얻어지는 한 기본 개념을 선행적으로 창출하는 그런 연구는 이 존재자를 그 존재의 근본 틀을 향해서 해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 연구는 실증 과학에 선행해야 하며 또 선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연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보니, 하이데거가 말했던 존재에 입각해서 이 사상 영역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상 영역들이, 학문들이 그 기본 개념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이 개념을 토대로 자꾸 발전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본 개념이 바로 그 학문들의, 사상 영역들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존재를 잘 밝혀서 의미를 분명히 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의 사상 영역들이, 학문 영역들이 언제나 옳은 진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이 그것을 증명한다. 학문의 그런 정초는 절뚝거리며
뒤따라가는 논리학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논리학은 학문의 그때그때의 현황을 그 학문의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할 뿐이다. 학문의 정초는 그것이 특정한 존재 영역 속으로 앞질러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맨 먼저 그 존재 틀에 있어서 계시하고 획득된 구조를 실증 과학으로 하여금 물음을 통찰하는 지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 논리학이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논리학을 그저 학문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렇게 논리학을 수행하는 것, 어떤 하나의 학문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을 묻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존재 물음이 생산적인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했냐? 원래 시작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게 잘 발전되지 못하고 우리의 그 학문 영역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철학적으로 1차적인 것은 역사학의 개념 형성의 이론도 역사학적 인식의 이론도 아니고 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론도 아니며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자를 그 역사성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적극적 성과도 자연 일반에 속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인식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선험적 논리학은 자연이라는 존재 영역의 아프리오리한 사상 논리학이다.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물음을 던진다면 어떤 존재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그것의 근본에 대해서 묻는다면 철학도 전혀 달라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데거의 이 이야기는 실은 제가 철학을 가리키면서 설파하고 있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깨달음과 뉘우침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철학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학의 역사와 흐름을 쭉쭉쭉쭉 알고 그 다음에 철학사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나 분과들 그리고 학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려운 책들을 이제 보고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양 철학서를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 순서 이성 비판이라든지 존재와 시간 같은 책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문장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철학으로 1차적인 것은 역사학의 개념 형성의 이론도 철학사적으로 개념을 형성해서 파악하는 그런 이론도 아니고요. 역사학적 인식의 이론도 아니고 이 말은 철학사의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간략하게 개념화하고 나열해 놓은 그런 것도 아니고 역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론도 아니며 그냥 철학이 쭉 흘러왔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저 시대에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존재를 그 역사성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실은 하이데거의 존재할 시간에 뒷부분까지 읽어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우리는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었던 경험들을 우리 선배들의 경험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쉽게 흡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만 이 역사라는 걸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그 근본 의미를 묻고 따져서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시간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철학도 봐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철학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지금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선 평균적 이해, 그러니까 막연한 이해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어떤 철학을 공부할 때는 매번 철학사를 따져봤자 어떤 사전 유예식으로, 백과사전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을 봐봤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이데거의 생각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긍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이데거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인식에 관한 이 이론을 첨예하게 정립한 학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하이데거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칸트가 말했던 그런 형식이라든지 종합하는 사유, 그 다음에 사유의 틀,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그저 당대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했던 자연과학적인 학문에 대한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준 거지, 결코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정말 첨예하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칸트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을 잘 이해하시려면 진짜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봐야만 합니다. 읽어봐야 이 하이데거의 비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서양 철학사나 칸트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에서는 이 칸트의 깊은 부분까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이데거는 꽤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꼭 철학사 같은 거 보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혹은 쉽게 설명해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잘못된 지식을, 그리고 철학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형성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들은 비록 우리가 보기엔 쉽고 편한 길 같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학문을 갖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잘못된 길이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